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3번째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8번째 날 3번째 이야기. 칼란드리노와 브루노와 부팔마코가 혈석을 찾으러 모뇨네 강으로 갑니다. 칼란드리노는 그 돌을 찾았다고 믿고 돌들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자 화가 나서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실은 친구들이 그보다 더 잘 아는 얘기였습니다. 무뇨네 강은 피렌체의 아르노 강으로 흘러들어 로마냐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류입니다. 팜필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도중부터 웃어대기 시작한 부인들은 그 웃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여왕은 엘리사에게 다음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부인들이여, 제가 들려드릴 짧은 이야기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라 팜필로님의 이야기만큼 웃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언제나 새로운 관습과 괴상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도시에 오래지 않은 옛날 칼란드리노라는 단순하면서 엉뚱한 화가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브루노, 부팔마코라는 화가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이들은 대단히 쾌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악하고 기민한 사람들이라 칼란드리노가 하는 짓이나 그의 단순한 성격을 즐기곤 했답니다. 한편 당시 피렌체에는 마음먹는 일마다 재미나게 잘 해내는 유능하고 교활한 마소 델 사지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마소는 칼란드리노의 단순한 면면을 듣고서 한번 골려먹거나 말도 안 되는 걸 믿게 해 재미를 얻어볼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소는 산 조반니 성당에서 우연히 최근 제단 위에 새로 설치된 벽화와 양각들을 열심히 구경 중인 칼란드리노를 만났어요. 이 글이 쓰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13년 산 조반니 성당은 리포 디 베니비니에게 제단 위의 감시를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소는 자기가 계획을 실행할 절호의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동행한 친구에게 자기 계획을 얘기해주고 함께 칼란드리노가 혼자 앉아있는 곳으로 슬며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못 본 척 하면서 저들끼리 이런저런 돌들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돌에 관한 대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민 것이었어요. 무심코 얘기를 듣던 칼란드리노는 얼마 후에 비밀 얘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얘기에 끼어들었어요. 그것이야말로 마소가 원하던 것이었죠. 마소는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칼란드리노가 어디서 그런 마력을 지닌 돌들을 구할 수 있는지 질문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마소는 그런 돌들은 대부분 베를린초네라는 바스크인들의 땅에 있다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마소는 6번째 날 10번째 이야기에 치폴라 수사나 8번째 날 9번째 이야기에 브루노가 우둔한 사람들에게 그러듯 칼란드리노를 홀리는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를린촌의 8번째 날 9번째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라는 단어는 수다를 떨다 라는 또는 폭식가라는 뜻이며 혹은 사육제의 마지막 목요일을 가리킵니다. 바스크인은 8번째 날 9번째 이야기에서 묘사하듯 막연하고 신비로운 민족을 암시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벤고디라고 부르는 지방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소시지로 포도나무를 묶고 1데나로만 있어도 거위 한 마리를 살 수 있으며 거기에 병아리를 덤으로 준다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파르마산 치즈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할 것도 없이 마카로니와 라비올리를 만들어 닭을 삶은 수프에 넣어 요리하면 되고 그걸 아래로 던지면 먹고 싶은 사람이 얼마든지 먹는다고도 했죠.
또 근처에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짜 백포도주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무나 실컷 마실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세상에 정말 근사한 곳이군요. 그런데 살만한 닭은 어떻게 한답니까? 하고 칼란드리노가 물었어요. 마쏘가 대답했어요. 그야 바스크 사람들이 모두 먹어치우죠. 칼란드리노가 다시 물었죠. 당신은 거기 가봤소? 마쏘가 대답했어요. 가봤느냐고요? 당연하지. 1000번도 더 갔을 거요. 그러자 칼란드리노가 계속 물었어요. 얼마나 먼가요? 마쏘가 대답했어요. 여기서 1000마일도 넘을 거요. 당신이 밤새도록 꼽아도 모자랄 거리지요. 그럼 아브루치보다 더 멀겠습니다, 그려? 그럼요. 더 멀고 말고요. 하고 마쏘가 대답했어요. 단순한 칼란드리노는 마쏘가 엄숙한 표정으로 웃지도 않고 얘기하자 진실이 분명하니 저렇게 자신만만하겠지 생각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는 너무 먼 곳이군요. 조금만 더 가깝다면 당신과 함께 가서 그 마카로니 범벅에 풍덩 빠져 실컷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네요. 그런데 여쭙겠습니다만 이 지방에 그처럼 마력이 있는 돌은 혹시 없을까요? 마쏘가 대답했어요. 있죠. 아주 엄청난 마력을 지닌 돌이 2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세티니아노와 몬티시에서 나는 환석인데 효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걸로 맷돌을 만들면 밀가루가 저절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맷돌은 몬시티에서라고들 말하죠. 세티니아노와 몬시티는 피렌체 부근에 있는 마을들로 채석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석들이야 하도 많이 널려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어요. 에메랄드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곳에는 모렐로 산보다도 더 큰 산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한밤중에 번쩍거리며 빛을 낸다고 합디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맷돌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기 전에 반지를 끼운 다음 술탄에게 가져가면 부르는 대로 값을 쳐준답니다. 또 다른 돌은 돌세공사들이 혈석이라 부르는 건데 그 마력이 어마어마해서 사람이 그 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정말 엄청난 마력이군요. 그런데 대체 그게 어디 있다는 거요? 마쏘는 문요네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다고 대답했죠. 그 돌이 얼마나 큰가요? 색깔은 어때요? 크기는 여러 가지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하지만 색은 죄다 한 가지 색인데 거의 검정에 가깝죠. 칼란드리노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머리에 새기고는 달리 볼 일이 있는 척 하면서 마쏘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돌을 찾으러 가리라 결심했어요. 하지만 브루노와 부팔마코가 모르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찾으러 떠나기 전에 먼저 나설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그날 오전 시간을 그 친구들을 찾는 데 써버렸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9번째 시간이나 돼서야 그들이 파엔차 성문 밖에 있는 수녀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내고는 그 더운 날 볼일까지 다 집어치우고 거의 뛰다시피 가서 그들을 불러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이 내 말을 들으면 우린 피렌체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실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문요네 강에 가면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꾸물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으러 가자고. 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니까 틀림없이 찾을 거야. 돌을 손에 넣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없어. 그걸 주머니에 넣고 은행 환전소에 가는 거지. 거긴 자네들도 알다시피 언제나 은하와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질 않나? 그걸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할 테니 우린 금방 부자가 된다고. 온종일 달팽이 마냥 벽에 달라붙어 얼룩덜룩 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일세. 이 말을 들은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그만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겨우 참고서 서로를 향해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 찜짓 크게 놀란 척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생각이라며 칼란드리노를 칭찬했어요. 부팔마코는 그 돌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었어요. 칼란드리노는 머리가 대단한 반죽이라 이름이 이미 머리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름은 알아 뭘 아나? 효능만 알면 됐지. 어정거리지 말고 빨리 찾으러 가는 게 좋겠네.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생겼나? 칼란드리노가 말했어요. 모양이야 제각각이지만 색깔은 죄다 거무튀튀하다더군. 그러니까 거무스름한 건 다 주워야 되네. 그래 놓으면 거기 진짜가 있지 않겠나? 자,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고. 그때 브루노가 잠깐만 하고 막아서며 부팔마코에게 말을 돌렸어요. 칼란드리노 말이 맞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해가 중천에 있으니 문효네 강둑에 볕이 쨍쨍해서 돌이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쯤이면 죄다 하얗게 보이질 않겠나? 아침이라면 해가 말려버리기 전이니 검은색이 나타날 걸세. 게다가 오늘은 일하는 날이라 문효네 강가에는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득실거릴 거야.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무얼 하는지 추측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다들 우리처럼 하겠지. 그렇게 되면 돌이 그들 손에 다 들어갈 거고 우리가 거기에 간 보람은 없어지고 말 거야. 자네들도 그렇겠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건 아침에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야 하얀 돌 사이에 검은 돌을 더 잘 가려낼 테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런 곳에 가지 않는 휴무일이 좋겠네. 부팔마코는 브루노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칼란드리노도 그에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는 일요일 아침에 셋이서 함께 돌을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어요. 칼란드리노는 누군가 자기를 믿고 일러준 일이니 이 일을 세상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그에 덧붙여서 벵고디라는 지방에 대해 들었던 것도 얘기해주며 역시 같은 다짐을 받아냈답니다. 칼란드리노가 떠나자 그들은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저들끼리 의논했어요. 칼란드리노는 일요일 아침을 학수고대하다가 마침내 그날이 오자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산갈로 문으로 나가 문효네 강 쪽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돌을 찾으며 내려갔어요. 칼란드리노는 아주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여기저기를 재빠르게 뛰어다니면서 검게 보이는 돌이라면 죄다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죠. 친구들은 건성건성 다니며 하나둘씩 돌을 모았지만 칼란드리노는 얼마 가지도 않아 주머니가 금방 불룩해졌답니다. 에노식으로 딱 달라붙지 않은 옷자락을 올려 묶어서 자루처럼 만들어 가죽 허리띠로 단단히 붙들어 맸는데 이것도 금방 가득 찼고 그래서 이번에는 망토로 자루를 만들었지만 이것도 잠깐만에 가득 차버렸죠. 에노는 오늘날 벨기에의 한 지역으로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칼란드리노가 돌도 실컷 주운 것 같고 아침 먹을 시간도 되었고 해서 브루노는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부팔마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칼란드리노는 어디 갔어? 부팔마코는 칼란드리노가 뻔히 바로 옆에 보이면서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한다는 말이 모르겠네. 조금 전만 해도 요 옆에 있었는데 하는 거였어요. 브루노가 말했죠. 그러게 조금 전까지도 있었잖아. 어쩌면 벌써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눈이 벌게져서 문효네 쪽으로 내려와 검은 돌을 찾는 동안 가버린 모양이야. 그럼 우린 뭐야? 우릴 조롱하고 내팽개친 거 아니야? 애초에 그놈 말을 믿은 우리가 바보였네. 제 얘기랄 문효네에서 그런 마력의 돌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놈이 우리 말고 또 어디 있겠어? 하고 부팔마코가 말했어요. 칼란드리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돌이 자기 손에 들어왔고 그 마력으로 자기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상상했어요. 뜻밖의 행운이 너무 기뻐서 그는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몸을 돌려서 왔던 길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걸 보고서 부팔마코는 브루노에게 말했어요. 우린 뭐하지? 우리도 가야잖아. 가세. 하지만 앞으론 절대 칼란드리노에게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 거야. 오늘 아침 내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옆에 있다면 내 이 돌멩이로 그놈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콱 쳐가지고 한 달은 이런 짓 못하게 만들 텐데 말이야. 브루노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뻗어 돌멩이를 주어서 칼란드리노의 발뒤꿈치를 향해 힘껏 내던졌어요. 돌을 맞은 칼란드리노는 어찌나 아픈지 펄쩍 뛰면서 숨을 몰아쉬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그대로 걸었어요. 부팔마코는 아까 주운 돌 하나를 쥐고 브루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참 잘생긴 돌일세. 이걸로 칼란드리노 허리나 후려갈겼으면 딱 좋았겠구먼. 그리고 돌을 던졌고 칼란드리노의 허리를 정통으로 맞췄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문요네 강을 따라 산갈로 문까지 돌아온 두 사람은 주워온 돌을 바닥에 버리고 세관원들과 잠시 서서 얘기를 나눴어요. 세관원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얘기를 들은 터라 칼란드리노가 안 보이는 척 하면서 그를 그냥 지나가게 두고는 허리를 잡고 웃었죠. 칼란드리노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칸토 알라마치나 근처에 있는 집까지 갔어요. 운명의 여신도 이런 장난을 즐겼던 것일까요? 칼란드리노가 강으로 갔다가 도시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여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침을 먹느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몇 명 없었죠. 이렇게 해서 칼란드리노는 돌을 잔뜩 쥐고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테사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똑똑한 아내가 우연히 계단 입구에 서 있었죠. 남편이란 사람이 아침에 나가 한참 지나서야 돌아오는 꼴을 보고는 아내는 다소 짜증이 나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화상아, 귀신이 데려왔나?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밥을 먹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이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칼란드리노는 자기 아내의 눈에 보인다는 걸 알고서 실망스럽고 분한 마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이런 돼질년을 만나.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날 아주 잡아먹는구먼. 내 이걸 그냥 둘 줄 알아?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갖고 온 그 많은 돌들을 쏟아 놓았어요.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며 아내에게 덤벼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거기다 손발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휘둘러 온몸을 마구 때렸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로 머리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나지 않고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였죠. 아내가 손으로 성호를 그으며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편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세관원들과 시시덕거리다가 어슬렁거리며 칼란드리노를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의 집 문 앞에 다다르니 아내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그들은 그 순간 막 달려온 것처럼 하면서 칼란드리노를 불렀어요. 칼란드리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숨을 몰아쉬며 벌개진 얼굴을 창문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했죠. 두 사람이 약간 난처한 척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보니 방은 온통 돌투성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부인이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 산발을 하고 피멍이 든 짓이겨진 얼굴로 서럽게 울고 있었으며 다른 쪽에서는 칼란드리노가 녹초가 되어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둘은 이 광경을 잠시 둘러보고 난 뒤 말했어요. 이게 다 뭔가 칼란드리노? 이 많은 돌로 벽이라도 쌓으려는 건가? 그런 뒤에 이렇게 덧붙였죠. 그리고 테사 부인은 무슨 일인가? 자네가 때린 모양인데 무슨 사연인가? 칼란드리노는 무거운 돌을 지고 와 피곤한 데다 아내를 때릴 때 터뜨린 분노, 그리고 다 가졌다 놓친 행운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한마디 말도 내뱉을 기운이 없었죠. 그가 말을 못하자 부팔마코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칼란드리노, 자네가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릴 무시하면 안 되지. 그 귀한 돌을 함께 찾으러 가자고 꼬셔놓고서 온다 간다 말도 한마디 없이 젠장 문요네 강에 이 지지리도 못난 돌들을 팽개치고 혼자 와버리다니. 우리야말로 공연한 봉변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 이 말을 듣고 칼란드리노는 있는 힘을 짜내어 말했어요. 일이 자네들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는 말게. 내가 재수없는 놈이지. 그 돌을 찾아내고도 말이야.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들어볼 텐가? 자네들이 처음에 내가 어디 있나 하며 찾았을 때 난 10발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 그런데 자네들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어서 자네들보다 조금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말이며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돌멩이에 얻어맞은 뒤꿈치와 허리에 멍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자네들이 보듯 이 돌들을 갖고서 관문을 지나는데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더라고. 세관원들이 자잘한 것까지 다 살피면서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지는 자네들도 잘 알지 않나. 그런 것뿐이 아니었네. 보통 때와 같으면 말을 걸고 한잔하자며 잡아 끌던 놈들이 날 보고도 보이지 않는지 말을 붙이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악마 같은 망할 계집이 앞에 툭 나타나더니 날 알아보지 않겠나. 자네들도 알다시피 계집들이란 무엇이고 간에 효능을 없애버리니 말일세. 그 때문에 피렌체에서 제일 재수 좋은 사람이 될 것을 제일 재수 없는 놈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놈의 예펜네를 내 이 두 손으로 아주 그냥 초주검을 만들어 놨지. 내가 왜 2년 숨통을 끊어놓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걸 처음 만나고 집에 들여놓은 때가 저주스러울 뿐이야. 그리고 다시 화가 치미는지 벌떡 일어나 다시 아내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이야기를 들으며 칼란드리노의 말에 짐짓 놀라는 신용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면서 웃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어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죠. 그러나 칼란드리노가 경로하여 아내를 또다시 때리려고 몸을 일으키려는 걸 보고 얼른 가로막고 서서 말렸어요. 이번 일에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여자들이란 사물의 효능을 없애버리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아내에게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시키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면서 말이에요. 운이 따르지 않았던지 아니면 돌을 발견했을 때 알려주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친구들을 속일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어쨌든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예견하도록 해주시지 않는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해가며 그 불쌍한 여자와 그를 화해시키느라 무지 애를 쓰고 난 뒤 돌이 가득한 집에 이 울적한 남자를 남겨두고 가버렸답니다.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8번째 날 3번째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